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너무 더웠죠. 그리고 여기 서울 상암동에는 억수로 막 비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말이죠. 예,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대게의 고장 경북 영덕에서 최근 참치 70마리가 한꺼번에 저렇게 잡혔답니다. 아시다시피 참치는 적도 부근 아열대성 지역에서 잡히는데 대게의 고장 영덕이라뇨.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최고 기온 37.8도, 기상관측 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 기록이었다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준도 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출연진 여러분 더운 날 고생하시는데 시원한 음료 쿠폰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안인숙님. 자, 서울 지하철 2호선입니다. 중학생들인 것 같은데 요즘 애들 왜 저럽니까? 저렇게 때로 길목을 막고 앉아 있어요 하신 최지혜님. 자, 버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맨발을 40분 동안 저렇게 주물러 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건 댁에 가서 좀 하자 하신 최영아님. 자, 딸이 버스를 탔는데요. 옆자리 아줌마가 저렇게 경계를 넘어와서 30분 동안 있었대요. 종 내려라 하신 오정임님. 자, 시바이누는 물을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근데 우리 집 시바 누리는 수영 완전 좋아해요. 아우, 더운데 함께 물 구경해요 하신 최윤정님. 네, 자, 김혜, 이희진님, 이예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이시영 이혼 후에 둘째 임신. 자, 오늘 가장 장안의 화제가 됐던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우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소식. 그게 뭐 축하할 일이긴 한데요. 아, 자, 잠깐만. 올해 초에 이혼했는데? 네, 배우 이시영 씨는 2017년에 한 일반인 사업가와 결혼한 뒤에 슬하에 일남을 두고 올해 초에 이혼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SNS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시영 씨에 따르면 이시영 씨와 전 남편은 5년 전에 둘째를 계획하면서 인공수정을 했고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냉동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법적 관계가 마무리될 쯤에 5년의 배아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임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전 남편은 이걸 반대했지만 이시영 씨의 마음이 확고해서 혼자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서 둘째 임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시영 씨는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늘 아이를 바래왔었고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표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누리꾼들 반응도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자, 전 남편의 동의 없는 출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시영 씨 사례 같은 경우 동의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출산하겠다는 거 임신 자체는 반대를 했는데 원래도 이혼 후에도 첫째 아이 때문에 교류가 있었고 기왕이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사후적으로는 동의를 한 건데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도 뭐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전 남편이 양육비 책임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현재의 기준에 따르자면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으로 이제 기증을 받은 아이에 관해서 그 양육비를 책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혼 후에 동의 없이 정말로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양육 책임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배아를 그러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도 괜찮느냐? 지금 생명윤리법에는 배아를 예를 들어서 실험용으로 쓴다거나 복제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또 딱히 금지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건 없고 앞으로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시영 씨뿐만 아니라 종종 더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감쪽 같은 연기에 속았답니다. 자, 간만에 먹튀 제보 영상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 들어온 남성 건장한 풍채로 위풍당당 등장. 자, 의자를 쓱 꺼내고 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냠냠쩝쩝
냠냠쩝쩝 맛있게 식사 완료하고요. 물 한 모금 벌컥벌컥. 아,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라는데 저 사장님 담배 한 대 좀. 자, 저렇게 담배를 피러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정말 교수님 밥값 계산 전에 담배 못 피우게 해야 됩니다. 아주 먹튀의 패턴이 됐어. 아, 네. 정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서 당당하게 먹고 가서 먹튀했습니다. 지난달에 경남 진해에서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후에 저 사람이 와서 짬뽕하고 만두를 시켜서 저렇게 뭐 여유 있게 먹었어요. 거의 다 먹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그때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딱 맞췄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담배값을 꺼내가지고 막 담배를 피는 것처럼 하고 나갔답니다. 그러나 먹튀했고요. 가격은 13,500원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 살 좀 보십시오. 예. 그래요. 아니 좀 돈 내고 먹어 좀. 정말 많이 먹는 사람으로 보이긴 한데 13,500원을 지금 먹튀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고 지문도 채취하고 갔는데 아직까지는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지금 신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 블러를 걷어내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현행 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기 범죄, 먹튀는 사기 범죄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나라 같으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거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저 사람 살쪘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요. 제발 자기 돈 내고 먹으면서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자기 돈 내고 먹으면 살찌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돈 내고 먹어도 살찌면 그렇게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안 되죠.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말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꼭 갖고야 말겠어. 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우산을 놓고 가게로 지금 들어오는 여성. 아유, 사장님 어디 갔어? 자, 가게 안을 쓱 보더니 냉장고 키오스크 쪽으로 가네. 자, 화면을 꾹꾹 이리저리 꾹꾹 계속 눌러요. 자, 매장 안을 왔다 갔다 서성이다가 이내 어디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온 여성의 손에는 저렇게 새하얀 두부 한 모가 딱 있는데, 자, 비닐봉투에다가 저걸 딱 넣고서는 담고서 총총 우산 들고 나갑니다. 제발 나중에 다시 와서 값을 치렀다고 해주세요. 네, 지난달 20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는 대전 서구에서 콩 전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요. 한 여성이 모자를 쓰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 매장은 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손님들이 키오스크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서 이렇게 두부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매장에서 계속 머물다가 가게 주방 안까지 들어가서 냉장고를 뒤져서 두부 한 모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당시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선캡을 써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고 하고요. 아하.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경찰은 이 손님이 실수를 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 가게 앞에 종이를 붙여놓고 좀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난주까지 기다려봤지만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른 아침 벌어진 더 황당한 행각 만나보시죠. 자,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녀의 목표물은 바로 저 꽃! 망설임 없이 손 뻗어서 덥석 줄기 잡고 흔들흔들하자 쓱 뽑혔습니다. 역시 꽃 중의 꽃은 공짜꽃. 뿌리까지 송두리째 빠진 꽃을 들고 훌훌 뿌리 털어서 흙 털어내고 떠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길거리 화단에 놓인 거 뽑아가도 욕을 하는 판에 아주 꽃집에 있는 건 그냥 대놓고 가져가네? 자, 저기가 꽃집입니다. 제보자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웬 여성이 오더만 이 호주 매화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아끼는 꽃인데 꽃집에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 꽃을 뿌리채 뽑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가게 앞에 심어 놓으면서 놓은 지 3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유. 그 사이에 저거를 가져갔는데 정말 애정하고 키우던 식물인데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하다가 예. 피곤할 것 같아서 뭐 고소인, 고발인 조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주변에 꽃집이 많은데
꽃 도둑들이 꽤 많대요. 꽃을 왜 훔쳐갑니까? 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초고속 승진의 화들짝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2001년부터 25년 동안 평사원에서 부장이 되기까지 결혼도 못하고 정말 바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나름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로 가게 됐고 2년 전에는 동년배 경력자들 중에 최고 대우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하고 가족회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0개월 전에 20대 후반의 신입 여직원이 입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사의 여자친구가 됐더라고요. 그 회사 이사는 대표 남동생입니다. 남일에 신경을 잘 안 써서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하면서 지내는데요. 그런데 그 신입 직원이 입사 3달 만에 과장이 되더니 어제는 부장으로 승진을 했더라고요.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에 하루 종일 멍해지면서 일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평일이며 주말이며 밤새워서 일한 날들이 모두 무색하게 느껴졌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족 회사를 다니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면서 다 잡아봤지만 출근 준비 내내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의욕 상실에 아무랑도 말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집에 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부장이지만 저보다 일도 훨씬 적게 하는데 곧 임원도 달겠지 이런 생각하면 웃으면서 일할 자신도 없고요. 이 회사를 평생 다닐 생각은 없었지만 업무도 잘 맞고 몇 년은 더 일할 생각이었는데 퇴사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저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참자는 자아입니다. 야, 상희야, 진짜 순진하다 얘. 여기 족벌인 거 모르고 왔어? 야, 그리고 젊은 기집애가 부장을 한다 한들 너 보고 부장 그만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그만인 거지. 뭘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고민을 해. 그리고 쉽게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는 법이다. 박지훈 이사랑 헤어지잖아? 걔 바로 이거야, 동그라미.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못 참아. 예, 야, 상희야, 정신 차려. 너 배알도 없어. 너 지금 그 나이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앞만 보고 달려가서 이뤄낸 걸 쟤는 하루아침에 날로 먹었어. 야, 이건 너 대놓고 먹이는 거다. 너 나가라는 거야. 야, 그리고 박지훈 이사랑 결혼이라도 해봐. 그 기집애 바로 이사 달아줄 거다. 그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사표 써,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쩌면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또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분 최고 대우 받고 이 회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기업이라는 어떤 단점이라고 하나요? 그걸 알고 이제 왔거든요. 충분히 알고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본인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니고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대우 일단 받고 있고 굳이 이걸 그만두거나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언젠가는 어떤 빛을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 이게 좋은 건 절대로 아닌데 한국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열받아하고 힘들어하고 퇴사하면요 본인만 손해일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그 가족계획이 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회사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아, 이 꼴로 가다가는 회사 경영이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러면 옮기십시오. 자, 백대 아나운서. 저도 대신 다니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좀 이 사연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 사연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결혼한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감정적으로도 뭐 열받아서 저는 싫지만 사실은 이제 뭐 감정적인 거 둘째치고 이성적으로도 저는 이제 그만 옮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보자 지금 어깨 탑이에요. 근데 25년 동안 한 길을 노력해가지고 여성 이사회에서 25년을 노력해서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노력을 해서 어깨 탑이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 있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회 비용도 날리는 거고요. 이런 식의 회사 뭐 미래에도 뭐 그닥
기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빨리 더 좋은 회사로 옮기는 게 이성적으로도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민트 오이온님 어떻게 올라간 부장자리인데 무너지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장정임님은 참고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헤이성포님은 퇴사하세요. 더 좋은 회사 있을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네, 기자님, 그 사진 혹시 보셨나요? 그 태권도 관장이 몽둥이로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 막 죽도록 패고 막 애기가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막 때린 사건이거든요, 지금. 엉덩이와 허벅지, 어깨와 무릎 등 온몸에 피멍이 든 12살 남자아이. 훈육을 시키겠다던 태권도 관장에게 맞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날 태권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최근 보신 것처럼 태권도 관장에게 심하게 맞았다면서 그 아버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건데, 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이 태권도 관장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이곳은 충남 아산의 한 태권도장이었고요.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일 날 태권도 관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들이 그 미용실 문을 좀 박차고 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고요. 태권도장 근처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좀 보시는 것처럼 막 문을 차고 막 확 열고 그런 식의 민원이 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관장이 CCTV를 보니까 그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의 형이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들 그 형 내일 태권도장에 보내겠을 테니까 따끔하게 혼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관장에 다니는 아이의 형이 그 미용실 문을 저렇게 발로 펑 차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장이 그 녀석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따끔하게 좀 혼을 내겠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같이 태권도 관장 만나러 갔다고 하고요. 관장이 아이들한테 반성문을 써라고 하면서 반성문을 쓰게 한 후에 그 아이들한테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폭행을 하니까 그 옆에 다른 아이가 이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하면서 또 경찰은 또 아이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 태권도장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태권도장에 오니까 아이가 많이 좀 맞았던 걸로 보이고, 특히 경찰 연락을 받고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아이가 저렇게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들 친구는 머리를 많이 맞았다고 하고요. 아들은 나무 몽둥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지금 보면 엉덩이, 허벅지, 어깨, 무릎, 피멍이 지금 가득합니다. 이게 손목 골절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건 전날 이 아이의 어머니는 태권도 관장과의 통화에서 우리 그 녀석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화 과정에서 내 아들을 때려도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자, 죽도록 맞아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머니, 지금 요즘에 저희 도장 앞에서 저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 2학년짜리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항상 봤을 때도 겉멋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엮이는 건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그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니, 는 지금 잡아놔야 돼요. 더 크면. 지금 안 잡혀요,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따끔하게 아니라 진짜 죽도록 좀 맞아도 되니까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 동네 지킴이에요, 언니. 자, 어머님, 제가 이 동네 지킴입니다. 요즘 그 녀석이요, 겉멋이 들어있어서 좀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자, 안 그러면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이 형들,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사고 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 두 사람은 피해 아동이 미용실 문을 차고 달아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요즘 태권도장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10대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하는데 피해 아동이 이런 아이들과 엮일까 봐 걱정이 된다. 지금 잡아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학교에서 종종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어떡하냐 지금 안 잡힌다. 눈물 쏙 빠지게 혼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러자 관장은 제가 여기 동네 지킴이다. 중학생 애들이 저만 보면 도망간다면서 과거 사범 시절에 만난 제자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재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때 못 잡아준 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태권도장에 나오는 아이들은 서너 시간씩 이곳에서 놀게 하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게 되고 사고도 안 친다면서 피해 아동 같은 스타일은 안 그래도 사고를 치는데 밖으로 나가면 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아이가 맞은 사진을 보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또 통화 녹취를 듣고 또 약간 좀 다른 판단을 하시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교수님,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어머니께서 죽도록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좀 실수하신 거는 맞죠. 이면의 뜻은 당연히 그것이 아니겠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 순간에 좀 실수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선생님이 그 엄마의 마음을 읽으셔야죠. 어떤 엄마가 아들을 정말로 죽도록 맞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그만큼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정말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합쳐져서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도와달라는 호소를 꼬투리 잡아서 기회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온몸을 때려놓으면 12살 아이가 살려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다면 이거는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그 통화의 주체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자, 그런데 아버님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혼내달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훈육이냐 폭행이지.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를 훈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관장실 CCTV를 꺼버리고 그 야구방망이 같은 거 머리도 엄청 때리고 지금 가슴도 많이 때려가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발로 막 걷어차고 밟고 막 아기가 막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막 웃어가면서 계속 때렸다고 하니까요. 아들 친구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서 경찰에 신고를 아들 친구가 해서 집사람이. 저는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요, 양 변호사님. 그 CCTV를 꺼놨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보자가 이제 얘기하시기를 경찰에 와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관장이 CCTV 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껐다는 거고 저거는 지금 걸린다는 듯이 왜 그러냐면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고. 이게 폭행 당시 그 옆에 있던 친구 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머리 같은 걸 많이 맞아가지고 뇌진탕까지 증상이 왔다라는 거고 심지어 가슴을 많이 얻어맞았는지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무섭더라고요. 웃으면서 계속해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다 못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장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제작진에서 연락을 했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할 게 없다라고 또 대답은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뭐 들으신 것처럼 연락을 취했는데 본인의 입장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또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이 소식이 맨 처음 지역 매체에 보도가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해당 태권도장 관장한테 폭행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내용에 또 그런 게 더 나왔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보자가 본인도 피해를 당하게 됐지만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서 주변의 학부모들 제보받은 내용도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관장이 아이들한테 이거 주먹 쥐고 엎드려 버쳐 이거 있죠. 그거를 시킨 다음에 교육용 플라스틱 방망이 같은 걸로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많다고 들었다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경찰에 112에 이 관장을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가 4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이걸 갖고 뭐 고소를 하거나 경찰 처벌을 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은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한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견은 있었고, 그다음 이제 어머님의 실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를 CCTV를 꺼놓고 온몸이 살려달라고 빌 정도로 아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정도는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체벌을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체벌의 효과가 없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체벌이 아닌 대화나 긍정적인 방향 지시나 규칙을 제시하는 것 등으로 아이와 협력해서 아이의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퇴근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편의점 점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연락도 없이 무단 퇴사했는데 이후 점주는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2월 말부터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오픈 멤버였던 야간 알바생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점주님이 연락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 말부터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낮에는 이제 이 제보자분이 직접 근무를 하고 저녁 시간하고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했던 겁니다. 20대의 경험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했는데 밤 9시부터 저녁 밤 11시부터 밤 9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그 조건으로 이 지금 알바생이 꼭 근무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고. 그리고 뽑아준 다음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정말로 좋은 관계를 이어갔대요. 그런데 5월 5일 날 아주 뒤통수를 세게 이 알바생에게 맞았습니다. 자,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 5일 밤샘 계속 믿고 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황당했죠. 네, 이제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니까요. 딱 가게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계산대에 이제 물건만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해서 야간 근무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차단당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CCTV를 보게 됐어요. 봤더니 새벽 1시에 가방을 싸들고 나가서 가게가 이제 아침 9시까지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이 비어 있었다고요? 지금 오전 9시에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그때 교도 시간에 맞춰서 자, 지금 사장님 출근합니다. 네,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면 음료수가 가득 쌓여 있고 손님만 저기 멀뚱히 뭐하노 이렇게 그런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일단은 계산은 합니다. 계산을 해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 제보자가 너무 당황해서 알바생을 찾아봤는데 알바생이 없습니다. 지금 막 찾고 계시네요. 일로 가도 없고 절로 가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봐요. 어디 갔어? 너 어디 갔니? 전화를 걸어보는데 전화를 하니까 연락처가 이미 차단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CCTV를 나중에 돌려보게 됩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요. 보니까 지금 나오네. 돌려보니까 새벽 1시쯤에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니 호련히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옷 벗고 있어요. 네. 퇴근할 준비. 그리고 마치 퇴근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데 가방 들었네 지금. 더 당황한 게 여기 뭐 가지고 좀 가는데 이 11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예. 알바생이 출근한 후에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 같은 건 또 다 먹고 가요. 샌드위치 먹고 음료수 먹고 샌드위치 먹고 먹네요. 김밥 먹고 딸기우유 먹고 그걸 먹은 다음에 2시간 이후인 1시가 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편의점을 비운 채로 이 알바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밤 11시에 출근했어요. 밤 새야 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자, 그런데 달랑 2시간 일하고 새벽 1시에 그냥 짐 싸서 가버렸어. 저렇게 다 먹고. 자, 그럼 8시간 동안 여기는 거의 편의점이 무인 점포가 된 거예요, 벼랑간.
네, 제보자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꽤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아르바이트생이 없었잖아요. 예.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멀뚱멀뚱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리기도 했고요. 세상에. 한 남성 손님도 야구하듯이 몸을 움직이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떠난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다 이 계산하는 사람 어디 갔어?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린 거죠. 지금 야구하는 네, 거죠. 기다리면서 야구를 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 특히 오전 8시쯤에는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줄을 쭉 서서 기다리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 여성 손님이 포스기를 만져보더니 계산을 시도를 했습니다. 기다리던 손님들도 잠깐만요. 그분이 언제쯤 나올까? 예. 지금 누가 오시는 것 같은데? 예. 예,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다리다가 여성 손님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포스기를 이렇게 좀 만지려고 시도를 본인도 합니다. 손님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직접 계산을 했고 기다리던 손님들도 이 손님에게 결국 계산을 맡긴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해본 맞아요. 해본 분이에요. 경험자신 거야. 예. 재능 기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결국 2학년이 된 거. 예. 더 많은 사람을 네, 결국 이 손님 덕분에 모두가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떠날 수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평균적인 매출이 세상에. 40만 야.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비어 있어서 계산을 못하고 또 그냥 돌아간 손님이 많아서 금전적인 피해도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요. 제보자는 당연히 이 편의점이 비어 있는 동안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없었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손님들이 직접 계산을 하거나 일단 음식을 먼저 먹고 제보자가 있을 때 다시 와서 계산을 하는 손님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착하시지만 지금 이 재능 기부해 주시고 있는 이 손님분이 진짜 제일 착하시다. 손이 민첩합니다. 한치 오차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딱 봐도 유경험자 같으시죠? 너무 잘해요. 딱딱딱딱딱딱 이런 느낌. 네. 저 많은 손님을 다 처리하신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처리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저 알바는 대체 왜 저런 걸까?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셀프 퇴사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배신감이 좀 많이 들고요. 이 친구가 임금도 주급으로 주세요. 아니면 하루 이틀만 더 빨리 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다 들어주고 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무단 퇴사를 하게 돼서 배신감을 좀 느끼고요.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통화를.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도 좀 듣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그땐 또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자, 해달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뒤통수로 갚았습니다. 네, 이 연락처 차단한 알바생이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둬서 죄송하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그냥 어쩔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더한 말이 염치가 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 원씩 수령하지 못한 3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 30만 원이 당시 제보자께서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먼저 수수료고 알바생이 사장님 분유 사는데 보태세요. 제가 10만 원 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10만 원을 덜 받을 수도 없다 그랬더니 아니 근데 토요일 날 늘 주급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목요일 날 좀 당겨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오래 다니고 싶으니까 목요일로 좀 당겨 주시되 10만 원씩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랬는데 그 30만 원을 이제 와서 달라는 얘기였어요. 여러 가지로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지만 또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뜻밖의 연락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연락처 차단해서 연락도 안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 30만 원 지금 알바생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연락이 와서 아니 지금 그 알바생이 갑자기 이러저런 사정으로 그만둬가지고 돈 안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구두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급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럼 절반 정도의 차라리 합의를 하시라라고 권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제보자가 알바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또 연락은 됐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실제로 15만 원 받기로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금 편의점이 이렇게 그 시간이 길게 매출이 아예 안 나오면 본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참 하여튼 경고 누적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보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네. 자, 박 변호사님
일단 뭐 민사소송 이제 진행을 하신다는 거니까 네. 그건 그렇고 앞서 저 셀프 저거 해주신 분 네. 한 말씀 좀 주세요. 아, 그래요. 저분이 아주 공공의 이익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본인도 좀 중요하지만 실력자는 본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 당황해야 하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라고 띡띡띡띡띡 저 처리하는 속도가 저분이 알바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 해봅니다. 좀 고가의 인원 아닌가 아주 엘리트 저쪽에서 엘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무리 속 유독 한 남성이 눈에 띕니다. 비싼 자전거에 고급 복장까지 동호회에서는 부자 오빠로 통하는데요. 그리고 한 여성과는 묘한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남성, 유부남의 자녀까지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참 속 뒤집어진 사연입니다. 진짜. 일단 제보자분은 15년 전에 결혼한 여성인데 이 남성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예식장을 잡고 난 뒤에 갑자기 이 남성이 나 사실 결혼을 한번 했다. 전처가 있다. 하지만 아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 예식장 잡아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발, 또 제발. 뭔가 했더니 남편 얘기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거 아이가 사실 전처가 외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내 아들 아니다. 그래서 이혼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또 데리고 갔답니까. 근데 출산 한 달 앞둔 상황이잖아요. 또 그냥 남편을 믿었대요. 자, 자기 결혼한 적 없는 것처럼 하더니 날짜 잡으니까 나 사실 돌싱이야. 애 없어 그랬는데 또 애도 생겼어. 진짜. 근데 또 문제가 있었던 게요. 남편은 제보자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다가 결혼 후에는 돌변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장을 봐오면 뭘 이런 거 샀냐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보자가 쓰는 생활용품을 보면서 이건 또 얼마냐 이렇게 좀 눈치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 제보자 역시 맞벌이에 연봉이 1억이 넘었다고 해요. 또 부부가 생활비도 딱 반반씩 정확하게 나눠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사칭했던 건 이 제보자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그 자전거 동호회를 한다면서 500만 원이 넘는 고급 자전거를 사기도 했고 라이딩 복장도 챙기고 다이어트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동호회 회식 때마다 골든벨을 울리면서 뭐 밥이며 카페며 본인이 다 결제를 했대요. 그래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부자 오빠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러 가서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이상하죠. 라이딩. 장거리 라이딩을 다녀왔다는 남편이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머리가 오히려 뭐 더 이뻐요. 이상하다. 왜 땀이 안 날까? 의심은 조금씩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남편의 차량에 뭘 가지러 갔는데 그 차량에 젖은 우산이 2개 있던 걸 발견합니다. 이상하다. 또 이상한 건 또 맞아떨어지죠. 예. 조수석에 젖은 여자의 머리끈까지 지금 찾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경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제보자분은 숏컷인데. 그렇죠.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다 알죠.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니까 삭제가 더 돼 있죠. 이상하다. 휴대전화를 좀 보려 하니까 잠금 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못 보죠, 당연히.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제보자한테는 불륜 상대로 좀 의심 가는, 짐작 가는 여성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럴 때 물어봐야 돼요. 너 바람 피지? 그 여자 내가 안다. 전화해볼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남편 이실직고 했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뭐 잠자리를 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뭐 나 출근시키고 나면 둘이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맛집 다니고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호텔도 다니고 이런 것도 다 밝혀냈거든요. 그런데도 한일도 미안해하지 않고 되려 저 때문에 제가 당신을 외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 그런데 남편의 내연녀도 유부녀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연녀 유부녀였고 아이도 있었어요. 남편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수상하기도 하고 왜 자꾸 저 여자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떠봤더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그 여자의 남편한테도 내가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남편이 폭발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리모컨을 TV에다가 막 던지고 하기만 해라, 우리 다 죽는 거다,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집안이 굉장히 험상궂어졌죠.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딸이 놀라가지고 방에서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편 아랑곳하지도 않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는요. 어이구야. 그 여자한테 접근하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흉기를 막 휘둘렀다는 거예요. 이 여성 너무 놀랍고 어이가 없고 또 혹시나 딸이 다칠까 봐 남편을 막아서다가 흉기에 찔려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연녀 지키겠다고 딸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요? 네, 그런데 경찰 앞에서는요, 아내가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소리를 좀 질렀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급하다면서 경찰에게 조사를 앞당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남편은 해외에서요, 고급 호텔과 수영장을 돌아다니면서 인증사진을 매일같이 올렸고, 정말 제보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어차피 나 고소해도 처벌 안 받는다, 전처 때도 똑같았다, 근데 접근 금지 받고 대충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처 때도 똑같았다고요? 앞서 남편이 전처 외도로 이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 전처에게 둔기를 휘둘려서 폭행을 가해서 상해를 가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고소를 당했는데 사회봉사 명령 정도 받고 그것을 함으로써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해봐라, 소용없어, 나 몇 시간 봉사명령 그거 이행하면 된다라고 아내를 조롱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사건작 역시 특수상해이긴 한데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사회봉사만 받고 끝난다고요? 가정보호 사건을 왜 뒀냐면요. 가정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인 남편이 뭐 아내가 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전과가 생겨서 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보호 사건 들어가서 이 조치는 취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게 남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거기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할 때는 또 다시 형사재판부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가정보호 사건에서 이 강력하게 지금 처벌을 원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나 총각이었어, 나 애 없어, 전처 외도로 이혼했어,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네,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종합적으로 좀 나쁜 사람이고 반사회적 성격장애, 자기애정 성격장애 이런 면모가 다 너무 많이 드러나거든요. 뭐 이혼한 것도 그렇고 내 애가 아니라는 것도 다 거짓말에 또 네 탓이었다, 너 때문에 외도한 거다, 난 쟤 아빠가 아니다, 이런 다 책임의 피해, 그다음에 뭐 자기 과시적인 면모도 있고 뻔뻔하고 충동 조절도 안 되고 공격적이고 뭐 정말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딱히 큰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더라도 굉장히 가정과 사회에 조금도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뭐 안전하게 좀 이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뭐라고 하시나요? 네, 김영환님, 처벌이 약했네요 라고 하셨고요. 진월빈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셨습니다. 윤검님도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놀이공원의 삼바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요,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커다란 트리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빨리 도망쳐. 이거 실례잖아, 이거.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데도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코끼리도 이렇게 계속 실룩실룩 춤을 추고 있는데요. 도망가, 뭐야. 트리에 난 불을 끄는 와중에 퍼레이드
퍼레이드는 계속된 겁니다. 게다가 관람객들도 도망치기는커녕 그 앞에 서서 불타는 트리를 구경하기까지 하는데요. 아, 유독 가스잖아 저거. 네, 불이 나는데도 퍼레이드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관람객들이 공연의 일종으로 착각하고 구경을 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얼른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기가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잠실에 있는 그 L 월드 그거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그 중국 테마파크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마트 계산대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물건을 고르는 여성 뒤로 한 남학생이 쓱 지나가는가 싶더니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쑥 갖다 댑니다. 진짜 진짜 당당하게 치마 속을 촬영한 저 남학생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다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슬쩍 휴대전화를 들고 또 모른 척 지나갑니다. 좀 누가 와서 잡아라 좀. 이 광경을 목격한 누군가가 뒤늦게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피해 여성 부모가 이 영상을 본다면 촬영물 지우고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저 마트 측에서도 남학생이 다시 나타나기를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사과가 중요합니까?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저 나라도 비슷할 중국인데 잡힙니다. 이거는 범죄거든요. 엄청난 범죄죠.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소를 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강물에 고립된 겁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거대한 드론이 한 아이를 매단 채 점점 떠오르다니 쭉 옮겨와서 밭까지 쭉 날아옵니다. 그리고 밭에 툭 떨어뜨리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또 한 아이를 들어 올려서 천천히 밑으로 날아오르고요. 높이를 낮춰주니까 아이가 또 조심히 발을 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아이 남았죠.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뭐요? 이 아이들을 구한 사람 구조대가 아니라 인근 밭의 농부였습니다. 농부? 네, 근처에 있다는 농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농약 뿌릴 때 쓰는 농업용 드론을 가지고 달려와서 아이들을 구한 겁니다. 용감하게 아이들을 구한 이 농부, 마을에서 그야말로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정말 이 농부는 머리도 천재고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 최고입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시원하게 터지는 스프링클러를 향해서 아기곰이 달려갑니다. 몸을 일으키고 앉아서 물을 향해 손을 뻗은 채 혼자 이렇게 귀엽게 장난을 치는데요. 너무 뜨거운 날씨를 못 견뎌서 남의 집 마당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저 털 거죽을 저 뒤집어 쓰고 있으니 저거. 잔뜩 신이 나서 나무에 타려다가 말고 또다시 스프링클러로 달려가는데요. 그 앞에 서서 시원한 물을 잔뜩 만끽하고 있죠. 기다리다 못한 엄마 곰이 아기 곰을 이렇게 데리러 가는데요. 근처에 사는 주민이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차에서 몰래 찍은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근처에 굴규림이 있어서 종종 야생곰들이 이렇게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더위를 곰도 사람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이고 더운데 곰 시원하네. 피사하네 곰아. 아기곰 와라.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와우.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